네. 부동산 이야기를 해봐야죠. 나눠봐야죠. 네. 누가 나오셨죠? 오늘은 더원 부동산 솔루션 박찬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퇴근길 라이브에서 가장 기피하는 거는 뻔한 이야기. 네. 뉴스에 다 나오는 이야기.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한번 지나간 이야기. 이런 거 절대 저희는 기피합니다. 네. 그럼 얘기가 어려워질 텐데. 얘기가 어려워집니까? 지금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저희 되니까. 시청자들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너희 그건 못 알아들을 아니고요. 텐데.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사실은 오늘 이슈 자체가 네. 네. 쉽지 않은, 대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네, 네. 무게에 있는 얘기고, 또 가슴이 좀 답답한 얘기인데, 해결책이 한 번에 딱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제 중국 친구들이 놀러 왔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전세라는 이 개념의 매매 형태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만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를 받아서 그 사람이 들고 튀면 어떡하냐. 혹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네. 뭐 갑자기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냐. 네네. 이런 바로 걸 그거지. 그랬는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시스템이어서 네.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이거 바로 터져버려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너무 가볍지 않게 좀 너무하게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오늘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역전세, 전세 사기 이슈는 많은데, 네.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그분들의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도 싶지만, 네. 그거는 죄송하지만 좀 뒷문제. 지금 모두가 다 하는 얘기는 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보상 문제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많은 분이 상처를 받았고 다쳤죠. 네. 근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정말 악의적 사기꾼들에 의해서.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문제는 뭐냐면 좀 구분해서 우리 속칭 말하는 깡통 전세. 깡통 전세. 깡통.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지금 모든 정부나 기관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공포감 조성이잖아요. 네. 안 된다. 저지도 잘못됐다. 전세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 위험하다 하고 뭐 이게 마음 먹고 사기치면 모두가 당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세입자들은 전세 안 가려고 하죠. 그렇죠. 지금 시중의 불안하죠. 문제는 뭐냐면 네. 전세 매물 꽤 됩니다. 특히 서민주택일수록. 네. 우리가 사실은 빌라라든가 뭐 이런 주택들이 사실 서민형 주거 네네. 상태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서민 주거 상품이 사실은 임대가 수익률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사실 월세로 갔을 때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큰 보증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깡통 전세에서 악의적이고 아니고 그냥 우리 공포감에 한 채, 뭐 두 채 산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그분들도 돈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공포를 더 조성해서 네. 임대가 나가고 싶은데 주기는 돈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임대가가 떨어졌고 또 지금 더 중요한 건 전세를 아무도 안 갈라. 그러면 반전세 월세를 가겠죠. 네. 그러면 더 압박을 받겠죠,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이 뻔히 뒤에 일은 터지는 일밖에 없죠. 근데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서 못하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조그만 크랙이지만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주 심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우리가 말하는 강남, 우리가 항상 말하는 야, 저 집값 너무 높아. 그건 차지하고 우리가 보여야 할 건 이번에 사실 이런 사기 사건부터 모든 역전의 문제 이슈가 세대가 2030 세대. 2030.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할 세대잖아요. 사실 네. 장기적으로 우리 고령화 시대에 가장 건강하게 자랄 세대인데 그분들이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전세에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받지 못하는데 그걸 단순히 임대인 잘못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사회는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남을 할 수 있죠. 너 왜 투기했어? 그렇죠. 근데 정부나 사회 전체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거 터지면 그러면 네 일이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회란 건 2차적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의 네. 문제로 야기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을 거라요. 우리가 갭 투자에서 지방 원정 투자부터 시작해서 다 네. 1,000, 2천만 원, 많아야 3천, 4천만 원들. 그 이상 이동됐는데 그게 아직 터진 게 아니에요. 그게 남아 있어요. 악의적으로 미추홀 고구 같은 뭐 악의적 사기꾼들 있잖아요. 뭐 미리 대출 받은 거 갖고 뒤에 사람 넣는 거, 공인중개사 같이 짜고 하는 거, 이거는 사기니까 그렇다 치고. 네.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 사기도 아니고 네. 악의지 않고 우리 판단 잘못해서 개입으로 상투 잡은 분들일 그렇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분들도 체력이 없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많죠. 그분들이 터질 거예요.
근데 포함해. 제가 이거를 한번 네. 제 유튜브에서 다루려고 네. 했었었는데 사실 DSR, LTV 이런 뭐 DTI 뭐 이런 기준 자체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평균으로 볼 때도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강한 수준으로 퍼센티지가 잡혀 있기 때문에 타이트했죠. 네. 네.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뭐 언론에서 굉장히 공포감 심어줬었는데 그 정도 문제는 발생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분들 이제 전세 제도의 잘못된 걸 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겹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막 이동이 없잖아, 아예. 네. 사실 이동이 없으면 원래 전세나 임대 가격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가구 이동할 때하고 100가구 이동할 때하고 경쟁이 어떻게 될 거예요? 시장 가격이. 아 이제 수요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가격이 좀 네. 올라간다.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역대 한 50년 우리 기록 만든 이후로 최대로 이동이 없는 해예요. 작년부터 올해가. 근데 우리가 그런 이동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2014년 15년 때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이런 걸 다 풀었어요. 근데 재건축 법 푼다고 해서 지금 정도 풀고 있죠. 네. 이동하나요? 아니에요. 사업이란 게 재건축 재개발은 그 스텝이 있어서 이 2주가 시작하는 건 몇 년 뒤죠. 네. 그게 안 되다가 2018년 19년 2주가 시작한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때 주거기본법이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뭘 했냐. 주택은 더 이상 공급 중심이 아니라 질적 중심으로 간다고 발표를 하고 주거기본법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LH가 거의 건설보단 매입임대로 돌아섰고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주택 공급이 많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2018년부터 이제 2주가 시작하죠. 왜? 저금리 시대가 오니까. 야, 좋다. 원래 전세제도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택 공급을 이렇게 저금리 때 활성화시켜요. 왜? 이게 집 팔기가 쉽죠. 전세가 높으니까. 그리고 저금리 막 짓죠. 막 이렇게. 그래서 2주도 많이 했죠. 그래서 임대도 오르지 집도 많이 허물지 공부를 한 건데 딱 21년도 넘어가면서 뭔 일이 터졌냐. 우연의 일치인데 딱 타임 일치예요. 정부 제도가 풀린 거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 이주했던 집들이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때마침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올렸죠. 때린 거죠. 과감을 심하게 때렸죠. 네. 이게 사실 한국이 지역적으로 맞아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의 소프트웨어죠. 집이라는 하드웨어 말고 이 소프트웨어나 행정의 법적 시스템은 사실 시장의 변수를 움직여야 되는데 여태까지 너무 변화를 대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 피디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등기 제도가 법적 효력이 없어? 처음 알았다고. 모두가 등기가 되면 법적 효력이 알고 이거 정말 이게 다 진실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 처음 공부하면 처음 사람 놀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모두가 등기지도에 보고 거기에 나온 늘구 뭐 이렇게 저당이 어떻고 네. 소유주가 어떻고 이걸 보고 하는데 그게 법적 효력이 그냥 공시지 최소한의 정보를 넣는 거지 모두가 다 진실 아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상황이.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전세 제도 자체를 좀 손을 봐야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탄탄하게 또 유지가 될 수 있다 이쪽인가요? 이게 전세 제도보다는 이제 행정 시스템, 등기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장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더 나가서는 이제 사실 이미 쉽지 않다. 뭐 외람된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 어머님 아버지 세대가 전세를 갈 때 대출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가 발생한 거는 전세 대출, 갭 투자도 네. 전세 대출이 되면서 네네. 이게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쉽게 돈을 구할 수 있고 규제 없이 네네. 그래서 그 대표님 말 맞아요. 진짜 전세 갈 때 전세로 이동할 때 막 파티하고 그랬어. 막 그게 돈을 전세금을 모았다는 거 자체. 네, 맞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세 가는 거 너무 쉬워지는 거지. 그냥 계약하고 이거 전세 갔는데요? 그럼 대출 싸주고. 그게 문제가 문제인데 네. 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좀 더 약간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네. 우리가 사실 외국도 보면 모기지 상품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뭐 30년짜리 뭐 길게 30년 발달하잖아요. 우리 런던에서 직장 얻는 대학생 졸업하면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예상보다 대한민국 월급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우리가 더 런던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런던에서 공부하니까 다 아니 이제 지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모기지 제도가 발달한 이유는 많은 돈이 풀린 거잖아요. 네. 돈은 엄청나게 풀렸는데 금융이 돈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 돈놀이 해야 되잖아요. 가장 안정적 상품이 뭐죠? 부동산. 네, 부동산이죠. 사실 부동산 이 원가 시스템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기사를 보면 집 하나 서울에 있는 집 하나 살려면 월급 밥 한 끼 뭐 안 먹고 몇 년 모아야 돼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세 가격이 그런 거였던 거죠. 전세 가격 자체가 그렇게 올라 버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쉽게 있느냐. 지금 잠시 충격이 왔죠. 네. 이런 사태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이 서울 시내 돌아다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대도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외곽 말고. 네. 한번 돌아다니시면 이슈 없는 동네가 없어요. 여기도 모아주택, 여긴 재개발, 여기는 뭐. 사실은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터진 거 자세히 보면 미추홀구가 원래 인천이 재개발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정이. 네. 근데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된 데 많은데 다 헐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동네도 새 집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당한 이유가 이 동네에 공단이 주변에 많아요. 중앙 사는 공단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일할 사람 많은데 너무 멀리 살기는 그런데 여기가 블루칼라 계층이 많으니까 화이트칼라 집들이 잘 안 지어진 거예요. 아. 근데 누가 갑자기 와서 나 새 집 지을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새 집이잖아요. 유일하게. 그쵸. 예, 그래서 사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슈 여러 가지가 보면 다 복합적이고 집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아까 말대로 돈이 많이 풀렸고 모든 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우리는 월급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 부동산은 철저히 지역적 차별성이거든요. 올라갔는데 이게 임대 가격조차도 우리가 못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게 터진 거거든요. 대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대출 안 받기 위해서 반전세 간다. 아니면 월세 갈게요. 제가 뭐 3억짜리 집을 보증금 한 3천에 그럼 뭐 한 150 갈게요. 그건 그게 세입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냐. 네. 주거비용이 더 드는 거죠. 아. 근데 사고 터질 일은 없는데 그대로 거기서 매물죠. 사실은 외국의 주거 시스템 보면 젊은 층들 왜 못 올라가냐면 그 월세거든요. 외국의 임대의 가장 큰 업체들 우리는 민간 임대가 많잖아요. 네. 외국은 대기업이 많죠. 일본도 대기업이 다 주도하고 있죠. 그분들이 집을 한번 사면 파나요? 안 팔죠. 이번 좀 더 이상한 얘기하면요. 너무 이렇게 막 대놓고 아니 이상한 막 얘기 해- 좋아요. 아니, 뭐 이상한 다른 얘기 얘기 하시라니까 제가. 아니 이상한 얘기 사실은 좋아요. 제가 엉뚱한 얘기 더 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임대 주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마 부영일 거예요. 부영. 네, 부영 많이 갖고 있죠. 그 네. 뭐 있었는데 사랑으로. 네, 부영. 근데 부영 같은 경우가 사실 임대 보증금이 이렇게 상승해서 자본력을 만든 건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집을 팔까 임대가 떨어졌다고?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법 제도들을 지금 상 보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집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쪼개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땅 주인은 부자예요. 땅 큰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리 영향을 안 받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합치려면 땅이 합쳐져야 되니까 비용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으로 되면 네. 이 집은 이제 이 자산 능력치가 낮은 사람이 더 오는 거죠. 네, 그렇죠. 강남에 뭐 한 1,000평 있는 사람하고 강남에 조그만 주택하고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른 외곽은 더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출 영향을 받기 위해서 금리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금리에 따라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집값 떨어지니까 땅값 떨어진다 생각하시는데 다른 거예요. 집값 떨어져도 땅값은 안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현재 안 떨어지죠. 주요 지역들은 안 떨어지죠. 떨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건 여기 상황에서 정부가 만든 것들. 요즘에 예를 들면 중대재해법 많이 들어보셨죠. 중대재해법 사람들 산재 나면 노동자 산재 다치면 나면, 네, 뭐 시공사 대표, 대표이사 네.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모든 시공사가 지금 공사 기간을 엄청 오래 잡아요. 비용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금융 비용이 장난 아니게 뛰죠. 네. 자,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로 원가 상승 요인이 네. 너무나 많아서 네. 우리가 분명히 집값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외곽 지역이 분명히 이게 나중에는 땅값도 떨어져서 집을 싸게 공부할 수 있겠지란 말을 하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게 이슈가 터지겠죠. 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쉽게 전세제도 하나를 제도가 잘못돼서 대출 많이 해준 게 문제야. 그렇게 말할 수는 아니고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나 안 좋은 타이밍에 복합적으로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완해야 되는 것 뿐이지. 그 앞으로 문제 더 심각해져요? 문제 심각은 사실은 이제 이거지. 하나는 너무 많은 공포심이 아니 전세입장 빠져나가고 싶어요. 네. 나는 이 집 이사 가야 돼. 회사 직장을 이동해서. 근데 네. 너도 안 나도 빼줘. 떠들고 있죠. 네. 야 전세 가면 큰일 나고 돈안 반전세 줄 수도 가야 있어. 돼. 너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 그러니까 자기도 갈 때 이제 반전세 가려고 생각하죠. 근데 들어올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주인은 돈 뺏을 능력이 없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터진다는 거. 터진다는 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환 구체적으로 얘기를 소송이 해주죠. 많아질 수밖에 없고 금융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임대인이 망가지겠죠. 아, 그러면 임대인 또 대출 많다. 네. 그럼 당연히 이 집도 망가지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겠죠. 그러면 사회적 이익 비용이 들죠. 아. 과거에도 예전에 있었어요. 저희 이렇게 이런 사태가 이렇게 약간 심하지가 않았지. 리먼 사태 같은 뭐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리먼 사태도 있었지만 네. 저희가 그 전에 이런 고금리에 이 서민적 빌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원래가 갭이 작았어요. 네. 차이가 누가 안 샀잖아요. 옛날에. 네네네. 그래서 이럴 때 이게 훅 떨어져 가지고 내주다가 이 반환 소송.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법에 임차권 등기 하라는 게 왜 생겼냐면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돈을 못 내줘서 주인이. 그래서 있었는데 그때마다 심할 때 정부가 자금을 만들어서 반환을 순간 돌렸어요. 이거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대출을 해주는 네, 거야. 정부? 저리에. 그래서 보호했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좀 다른 생각, 오히려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죠. 막 이거 야 떨어져 패널도 그렇고 다 이거 엉망이야. 더 떨어질까? 전세 가면 안 돼. 이게 더 문제를 심화시키는 거고 또 주택 공급도 아무도 안 하죠. 무서우니까. 안 하는데 지역마다 다 여기도 재건축, 강남 가면. 뭐 저쪽 강북가도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여기 모아주택.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재고주택도 없는데 정부 소유에 네. 또 한 번 폭탄 맞자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빌라라 이걸 절대 사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도 아파트만 다 뛰어들 건지 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 뭐 저는 완전 생각도 안 하다가 지금 얻어맞게 생겼는데 이게 그럼 부동산도 우리가 좀 위험 경계 시그널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게 심각하게 강남에 주요 지역은 상관이 없죠. 우리가 말하는 게 정부가 워낙 대출제를 타이트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충격은 없는데 자기로서 일부 지역에 반해서는 위험할 수 좀 있다?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받아낼 능력이 없다니까요. 주인들이 특히 원정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이 2, 3천 들고 했는데 근데 그 원정갭 투자한 사람은 좀 당해도 그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위험한 갭 투자한 사람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하죠. 투자의 책임은 네가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맞는 얘기세요. 네, 네. 그러나 사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는 2차 비용이 떠들어요.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분명히 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좀 더 걱정되는 게 내년이 되면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였거든요. 왜냐하면 가슴 아파요. 제 친구가 뭐 잠실에 전세를 사는데 잠실에 좀 큰 평수의 전세를 사는데 부자네. 부자야. 근데 거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4억을 올려달라 그랬던가. 그래서 이게 멘붕이 와서 그 뭐 사실 대출도 잘 안 뭐 그런 상태여서 굉장히 고생했던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러면 그게 2년 뒤에 만기면 나 같으면 지금 당장 내가 작년에 4억 올려준 거 지금 시세로 깎아주세요. 그럴 것 같거든. 나가거나. 그럼 내년 초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강남에서 심하게는 8억 9억 떨어진 집들이 있어요. 전세가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돌려줘야 되니까 돈 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많이 죽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남 같은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나마 소득이 우수한 분들 계시는 곳에서는 뭘 하자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보여야 될 거는 젊은 세대. 왜냐하면 2030이 이번에 전세 사기 많이 당했던 이유는 네네. 그분들이 취약한 체력이거든요. 아니 뭐 썩은 빌라에 내 신혼인데 가기 싫고 좀 가고 싶은데 돈은 깨끗한 없으니까 돈. 깨끗한데 돈 대출 받아서 그치. 또 정부가 바람 넣었었잖아요. 야 신혼부부 대출 초기 저기 저리에 풀어줄게 가봐. 그래서 정부 이거 대출 받아 갔잖아요. 근데 사고 터지니까 야 그거 네 일인 것 같다. 네가 좀 잘못 이건 아니잖아 이거죠. 모든 게 다 문제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난 강남 쪽은 별로 아까 말씀하신 외람되지만 거기는 걔들이야 뭐 그나마 강남 집값이란 게 정말로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번에 그 국토 장관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물론 실언을 하셨지만 누가 이렇게 아니 안 되면 뭐 반전세 이렇게 팔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한 적도 있거든 정부 관계자가. 물론 잘못된 얘기인데 강남은 가능하죠. 거기는 맞잖아요. 뭐 수요가 워낙 그리고 항상 전세가가 있으니까. 낮으니까 충분히. 근데 우리가 막 걱정하는 그 지역은 그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네가 투자한 거 잘못이야라고 말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크게 시장을 보자 이거죠.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 전세 사기 요새 워낙 많으니까 네. 이제 대표님이 보시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든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세 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 뭐 미추홀 아니 뭐 다 아시다시피 빌라왕 이런 것들. 네, 빌라왕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집을 지려면 대출을 받잖아요. 네. 대출을 아주 풀로 받는다 그러죠. 감정평가사까지 작업을 다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받아놓고 집을 지면서 그 대출을 갚지 않고 네. 전세를 받기 시작한 거죠. 1차는. 음. 그러면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돈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먼저야? 라는 걸 따지잖아요. 네. 누가 먼저 빌려줬니? 은행이 먼저 빌려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분들이 이게 젊은 세대고 사회 경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는 말이 나이 들어갈 사람이 다른다 그러잖아요. 표현을. 가장 순수한 세대고 맞아요. 사람을 믿고 싶고
나는 앞으로도 포고에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히 살 거야. 이런 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세대를 뒤통수를 건축주, 네. 감정평가사 짜고 그냥 후려친 장난친 거예요. 거지. 이거는 이제 완전 사기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비율이 물론 이제 피자가 많긴 많지만 네. 사실 전체 우리나라 가구수를 대비하잖아요. 네. 아주 많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이슈화를 너무 시키니까 하지만 아주 많은 거예요. 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금융 사기, 부동산 사기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은 법을 형벌을 세게 때려야 돼. 형량을. 미국처럼 300년 이렇게 아, 그렇게 해야 이 짓 안 하지. 이거 몇백억 해가지고 2, 3년 살고 나오고 사면되고 이러면은 너도 나도 다 하려고 이거 사회적으로 이게 비용이 얼마나 법을 드는 겁니까 이게. 강화시켜도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꺼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요? 양극화 사회에서 외국도 이런 부동산 사기나 뭐들 보면 이번에도 사실 죽은 사람들 거의 바지 사장일 확률이 높거든요. 많이. 오. 왜냐하면 이제 그 사기 유형 중에 누가 있었던 게 이제 다른 유형은 뭐냐면 네. 건축업자고 분양업자고 다 해서 이걸 분양을 시키고 전세를 넣은 다음에 네. 나머지 다 빠지고 임대 주인을 바지로 바꿨죠. 그러니까 얘는 용돈벌이 한 거예요. 돈은 뭐 100억 벌었다면 여기서 거의 뭐 대부분 가져가고 얘는 용돈 몇억 주고 아, 총알바지 해주고. 왜는 왜 했냐? 굶어 죽기 직전이고 뭐하게 줘. 사실은 그런 게 원래 양극화가 심해지면 직업이 많아지거든. 왜 명명 갖고 한다 하니.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쉽게 꺼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법이라도 잡지 못해요. 약간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대출 받아서 땡겨서 집을 지어서 집값이 올라. 그럼 집값이 막 2배, 3배 오르면 그거 수익 챙기는 거고 집값이 떨어져. 그러면 나 몰라 그냥 사라지는. 이제 거기가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더 말하면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대출 안 우리가 해주면 자기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네. 몇 프로가 될까요? 그게 또 없군요. 막 이렇게 막 큰 대형 거의 시공사 대형 정도나- 시공사도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변수라는 게 집을 짓는 건 오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빌라는 짧은 건데 아파트 2, 3년 동안 물가 상승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내 돈을 다 집어넣고 이 리스크를 다 진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분양을 해놓고 돈을 좀 그것도 대출 손님들하고 중동 대출 받는 거잖아 신용을. 자기 돈으로 다 지어서 네. 후분양 완벽히 해놓고 하겠다. 네. 이런 구조는 어마어마한 위험을 지는 거예요. 이 시대 변화에. 불가능하니까? 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도 똑같이 대출 받죠. 안 받고 할 수 있는 건 없죠. 만약에 이제 이런 건 가능하겠죠. 중동에 있는 두바이 이런 나라들은 옛날 가서 보니까 왕족들이 그냥 짓더라고 돈 없이. 거기. 그리고 나중에 권리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 아니고는 사실 힘들죠. 오케이.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팁을 드려야 되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건 좀 의심해봐라 이런 기준 있다면. 말 그대로 이제 90% 가까이 뭐 요즘엔 85%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이런 얘기가 제가 공포감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민적 그런 거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착각해 봐야 되는 게 빌라 사기꾼들이 지었던 장난친 신축 빌라 네.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말고 구옥들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네.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짓지 않아서 사실 전세가 되게 높은 거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피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살아야 할 사람이 거기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화곡동 이런 데도 보면 10년 지난 10년 동안 각 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거의 그 빌라 공급에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화곡동 빌라 많죠. 네. 저도 거기서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화곡동에서. 네. 근데 전세가도 제일 높아요. 그래요? 네. 근데 위험했네. 이제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 저도 그때 나올 네. 때 전세금을 빨리 안 빼줬어. 그 집주인이. 힘들죠. 근데 네. 그게 일부는 이런 빌라들 장난치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인구는 거기에 많죠. 왜 많냐면 거기에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양화가 계속 심해질수록 아까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몇 군데죠? 그러니까 나도 갈 수 있었으면 강남 갔겠지. 그러니까 근데 말하는 거기가 거예요. 싸니까 그래서 글로 간 건데.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서 다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전세 가율도 있지만 정말 이 답을 못 내는 빌라 이런 것들이 정형화돼 있지 않잖아요. 땅이 다 위치별로 다르고 그렇죠. 뭐 다른데 거기서 이제 신축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고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등기부터 여러 가지 봐야 될 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나 등기 볼줄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저기 국토부 사이트 가서 보시면 그래요? 정말 온라인 정보 공부 교육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 사기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번에 이거는
극소수예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 자기 스스로 방어 대책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뭐는 봐야 되더라. 특약에다가 최소한 네. 내가 뭐를 달아야 되더라. 이런 것들 보면 유튜브마다 다 잘 나와 있어요. 대부분. 난 그래서 저는 약간 대학교나 막 이런 데서 막 그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그렇지 이런 거 가르쳐 난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이런 사기 안 당하는 방법 계약하는 국가에서 방법. 기본 교육으로 대학교에 이런 거 넣어줘야지 청년들이 고등학교 뭐 때부터 해야지. 청년들만 문제입니까? 사실 이런 거에 무지한 분들 상당히 많아요. 나이 있으셔도 그런 분들까지 이거 문제인데 기본 교육으로 넣어야지. 우리 이게- 뭔가 이렇게 총선 방송들 아주 말씀 맞는 게 사실은 강남 지역이나 유력 지역이 좀 자산가들 상대할 때 컨설팅하고 서민 지역 상대 좀 다른 게 이분들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강남 지역 분들을 위해 자식한테 또 그 얘기를 설명을 다 해요. 상당히 아빠가 대화가 틀려요. 오늘 상가 하나 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네. 조기 교육. 아톰핫님께서 공부를 왜 해야 함? 수만 명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개인은 뭐 중개인일 뿐이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이 중개인이 맞게 하는 건지 어떤 걸로 또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우리가 중개사님들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네. 말 그대로 자격증을 공부하고 온 거잖아요. 사실 중개사님들이 막 가게 들어갔을 때 이분이 10년 했는지 1년 했는지 2년 모르거든요.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또 뒤늦게 시작하신 분도 있을 네,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음먹고 장난치는 애들 사기꾼들 못 걸러내죠. 경험이 정말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걸 스스로 체크할 걸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이메너리님께서 3%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3%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음. 어려운 분 모시기 어려운 분 오케이. 모셨잖아요. 우리 몇 시에 끝나죠? 35분? 40분 40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전세 대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금리 때는 없애고 저금리 때는 살려야 되는 거 말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궁금한 건 네. 지금 전세 제도는 네. 역기능이 더 큽니까? 순기능이 더 큽니까? 전세제도의 역기능 순기능 사실 지역별로 약간 다르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강남처럼 전세가율이 얼마 이하로 조정 한 60% 70% 있는 순기능이 크죠. 근데 안정적으로 네. 이게 현금으로 안 빠져나가고 네. 월세 안 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예, 그게 큰 건데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갭 가깝고 고금리인데 서민 쪽에서는 역기능이 상당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서로 이동을 막아버리죠. 무서우니까. 아니 근데 서민도 월세 안 내고 안정적으로 이제 살려면 전세 대출 전세가 받아가지고 싸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 이미 집값과 특히나 임대가격 자체가 대도심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월급 이걸로 커버하기는 이미 넘어섰잖아요.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버님은 대출 안 받았다. 우리 세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전세 제도냐? 뭐 여러 가지 말 대출이냐? 아니요. 가장 궁극적 문제는 이미 전세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비용이 네. 내 월급 가지고 너무 높다. 커버하기는 이미 지났다. 대출을 안 받고 싶어도 받아야 된다. 대출을 해주니까 전세가 오른다? 아니요. 집이 없으면 아직 외국의 월세 시대를 가서 보면 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심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재구축이 너무 없어요. 사실 그걸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극히 일부 LH 매입해가고 빌라부터 조그맣다 사고 나는데 없다. 그런 걸 좀 매입할 생각해서 운영을 해야 사는데 방법이 없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그 보면 이제 빌라 되게 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죠. 있어. 화곡동도 거기 그거를 정부가 좀 매입을 해서 네. 잘 정비해서 아파트 단지로 올리면 안 되나? 꼭 아파트 단지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공간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20층, 그만큼 30층 우리가 이게 올리면, 있죠. 네. 옛날 뉴타운 제도를 보면 제가 네. 보면 뉴타운을 지으니까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아니요. 빌라 지역이 더 쪼개기 밀도 있게 성남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밀도 있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숫자가 늘지 않아요. 아파트 지어도 가구 수가 더 는다는 생각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거기는 아파트는 넓게 살잖아요. 넓게 산단 말이에요. 막 옆 이렇게 뭐 우리 30평대, 20평대 공원도 그렇지. 있고 근데 우리 공원도 빌라는 있고. 다 붙어 있죠.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조그맣게 살잖아요. 사람 사는 숫자 똑같아요. 그 이미 벌써 지금 말씀하신 제도를
그 서울시장이 다모아 프로젝트 뭐죠? 그걸 하고 있어요. 이미.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있다니까. 하고 있어? 그럼 공급 많아지겠네. 근데 더 이제 약간 더 웃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민주택이 임대 수익이 좋다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네네네. 일본에서 제일 임대 수익이 빠방하게 나오는 주택은 주차장 없고요. 네. 우리나라 고시원처럼 공동 취사 시설이고요. 닭장. 나 네. 가봤어. 2평짜리 이용하거든요. 나 가봤어. 그게 월세 바우처가 약 7만 원 일본에서 월세 바우처를 지원해줘요. 그러면 거기 월세가 대부분 6.9만에서 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원. 네, 주인이 절대 이걸 떼질 않아요. 왜? 정부 지원제도 안에서 운영하니까. 그래서 방은 항상 꽉꽉 차죠. 그게 제일 잘 나가요. 네, 저 거기 가봤어요. 가보셨다고요? 한 14년 전에 일본 네. 여행 아는 선배가 거기 이제 IT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딱 갔는데 놀러 갔는데 진짜 2명 누우면 없어. 자리가 공간이 없어. 네. 그리고 거기서 깜짝 놀랐던 거는 그때 리모컨으로 불을 껐어. 왜요? 그 당시에. 왜? 신기술. 그건 좋은 건데. 그건 좋은 데인데. 신기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약간 고시원보다 조금 더 큰 방. 네.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작년 무슨 말 약간 빌라에서 아파트 얘기를 해드리게 할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빌라를 이러고 있는데 빌라는 필요한 주택 유형이에요. 아, 그래요? 빌라를 많이 소득 지어야 양극화해서 됩니까? 아파트를 다 정부도로 다 지으면 무슨 돈으로 지으실 건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월세 제도로 가잖아요. 월세 바우처 제도의 가장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부 재정이에요. 하긴 뭐 돈이 없으니까 전세 제도는 대출을 정부가 그 돈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증만 쓴 거예요. 그래서 운영 비용이 확 적어요. 그렇게 무조건 전세 제도의 대출을 주게 된다 말하면 나중에 우리처럼 양극화되고 고령화 된 사회에서 그 비용 어떻게 커버할 건데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님이 끝까지 서울만 이야기하는구만 이런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 조심해야 되는 뭐 지역이나 뭐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뭐 지역이나 이런 게 있다면 우선은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들이죠. 이번에 타지면서 사실은 인구 감소 지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이 없고 서울로 오면 외곽일 것이고 또 지방에서 이번에 많이 갔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우리 외곽 뭐 천안부터 청주부터 막 다 투자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뭐 대구도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대구 특히나 안 됩니다. 광역시, 대구, 광주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가 원래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신규 주택이 풀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조합 원래 지역조합 사업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정말 잘 갔어요 몇 년 동안. 올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네. 그것들 타격을 서서히 받고 있는데 그게 쉽게 수습이 될 거냐? 잠깐 뭐 반등이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가격을 비싼 걸 오른 걸 커버해줄 수요가 그 지역에는 없다. 그러니까 장기 타격이 상당히 클 거예요. 공급이 많았었던 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전세나 이런 쪽 그렇게 그 지역의 자산 능력이 빌라고 뭐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걸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두가 다 다시 돌아가 살 수 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오케이. 요거는 주제에서 살짝 또 벗어났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사실 처음에 막 금리 올리고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부동산 PF 문제된다 그래서 바로 내일 모레 쓰러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때보다 금리는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요런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것들도 뭐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요런 건설 업체나 아니면 부동산 PF 해주는 그런 금융업이다. 네. 이런 거 지금 괜찮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터지려 그러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많이 막고 있고 사실 홀딩하고 있는 면이 크죠. 우선은 건설업체들은 이제 많이 위축돼 있죠.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신규 사업 안 하려 하죠. 아하. 또 신규 사업을 할 때 이 금융 자체가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됐죠. 그래서 공급이 힘들다 말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설령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터지니까 그거를 싸게 매입해서 좋게 나올 거야. 네. 그럴 일은 없어요. 왜 없죠? 제가 이게 아파트 단지 땅이 뭐 섰다 칠게요. 네. 그러면 그걸 개인이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사죠. 누가 제일 먼저 권한을 갖냐면 그걸 대출해줬던 은행이거든요. 그럼 은행은 이거를 싸게 팔 권한이 있나요? 자기가 손해 보면서 자기가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땅값이 100억짜리였다. 네. 내가 80억 대출해줬다. 네. 그걸 갖고서 유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네, 유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채권 팔아야 되는데 캠코는 뭐 넘기다 할 건데 그렇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쌓이죠. 이자가. 네. 다시 원가 넘어가요. 그대로. 이자 왜냐면 은행은 개인이 자산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 때 장부가 원칙이라 그러거든요. 너 얼마 유입했고 대출해줘서 얼마 이자를 못 받아서 얼마가 지났어. 자 이걸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그러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걸 가서 일반 개인이 사서 사봤냐? 아니죠. 입찰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말대로 건설원가가 모든 거 법제가 강화됐죠. 오를 거죠.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싸게 공부하는 생각은 현실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그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겠네요. 은행은 이게 알짜 돈인데.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지금 눌러놨거든요. 팔지 마. 걔들한테 기회를 줘. 그다음에 뭐 선취이자 물지 말고 좀 뒤로 밀어. 별걸 다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막아놓은 거고 그거 했다고 해서 나중에 터진다고 해서 일반인한테 싸게 간다? 이 생각은 시스템상 안 돼요. 그러면 뭐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동산 PF나 아니면 건설업이나 이런 게 지금 막 급격하게 빵 우리가 모르는 게 터질 그런 위험은 지났다라는 판단.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오케이. 이게 전세 아니야 우리 아니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 뭐 이게 사실 이제 전세 사기를 이제 아까 해결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 리스크를 좀 어떻게 좀 완화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가 자금을 좀 풀어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막 요새 막 전세 했는데 그 경매 막 나가고 막 그래서 막 자살하고 돈 다 날라가고 막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누가 말처럼 투자한 사람들 왜 보호해야 되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지만 네. 아까 사회 전체적 장기적 시스템에서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 잠시고 또 되게 대상이 많아질 거예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작년 뭐 초에 제일 높았다. 네, 그러면 내년 초가 피크가 되겠죠. 뭐 아찔하겠죠. 네. 정말로 아찔할 건데 그 시스템을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강남집이 그럴 일 터질 일은 없단 말이에요. 네. 다 서민 지역이고 서민 세입자고 가장 자산이 약한 투자자일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부는 물론 이보다 적은 예산이었지만 뭔가 예산을 만들고 또 그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으로 어떤 보증을 쓰게 하더라도 그거를 안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처리에 이걸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기준 다 정하고 뭐하고 다 구분시켜서 하겠다? 터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PF 터지는 것보다 더 무섭게 터질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조금 무섭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네. 즐거운 금요일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중요한 게요. 네. 그분들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아시잖아요. 체력 알죠. 약한 사람들이란 그리고 보호해야 될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공공채권 매입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무슨 방법을 쓰던 반드시 보호해줘야 된다고 봐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이지만 무거운 이야기 할 건 해야죠. 할 건 할 건 해야 해야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홍보하실 건 아니면 말씀하실 거 아니요. 있으세요? 그 더원 사실은- 부동산 솔루션? 네네. 저거 뭐 있어요? 아니 별거 없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오히려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당부.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가 지키는 거거든요. 정말로 공부 많이 해야 그래서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뭐 거기서 뭐 진성적 단속 구분할 필요 없이 정보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네. 정말로 자기가 지키는 공부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물어봐야 돼요. 혼자서 해결을 하지 말고 물어봐서 같이 해결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누가 정부가 이런 거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공부하고 직접 방어책을 많이 세우시라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아 예전에 좀 했는데 요즘엔 잘 안 하고 있어요. 아, 귀찮으셔서. 저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 못해요. 그건 맞는 말이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또 좋은 말씀해주신 심층 인터뷰 더원 부동산 솔루션 박찬웅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